연봉 2억의 디자이너 자리를 버렸어요. 그 사람의 진심 하나만 믿고 한국행을 택했죠.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이 두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의 공기는 이상하게 따뜻했죠. 부유한 삶보다 더 값진 걸 찾았어요. 한국의 정이라는 따뜻한 울타리 덕분이죠. 지금은 복덩이 며느리라 불립니다. 하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땐 말 한마디 못하고 덜덜 떨던 겁쟁이 아가씨였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태평양을 건너온 저의 선택이 과연 옳았던 것인지 매일 밤 창밖에 낯선 네온사인 불빛을 보며 남몰래 눈물을 훔치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말도 안 통하는 낯선 땅에서 오직 한 사람의 진심만을 믿고 인생을 전부 걸 수 있었을까요? 떨리는 손끝으로 공항 입국장을 나서던 그날의 차가운 공기와 낯선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제 피부에 닿는 것만 같습니다.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좋아요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자란 저는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시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고 어머니는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저희 남매를 아주 귀하게 키우셨죠. 저는 주립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며 장학금을 놓치지 않았고 졸업 후에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 디자인 에이전시에서 촉망받는 주니어 디자이너로 커리어를 쌓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는 평화롭고 아름다웠지만 도시로 나가면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가방은 항상 몸 앞쪽으로 매야 했고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지갑이나 휴대폰이 사라지는 일은 일상이었습니다. 해가 지면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제 삶은 늘 조심스러움과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프로젝트를 위해 방문했던 시카고의 한 카페에서 제 운명을 바꾼 남자 대철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국 IT 기업의 엔지니어로 해외 연수를 온 상태였죠. 제가 디자인 시안을 검토하느라 정신이 팔려 옆에 두었던 커피를 쏟을 뻔했을 때 대철 씨가 날렵하게 잔을 잡아주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길과 미안하다며 건네는 어색한 영어 한마디에 저는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제가 아는 어떤 남자들보다 성실하고 진지했습니다. 화려한 말솜씨는 없었지만 제가 툭 던진 사소한 취향까지 기억해 두었다가 퇴근길에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네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의 사랑은 샌프란시스코의 안개 낀 바닷가를 따라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약속하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제 폭탄 선언에 부모님은 뒷목을 잡으셨습니다. 총기 사고나 범죄 걱정 없는 곳이라는 설명에도 부모님은 그 먼 동양의 나라에서 제 딸이 고생할 것을 염려하셨죠. 아버지는 서재로 저를 불러앉히고는 내가 가진 이 모든 풍요로움을 버리고 갈 만큼 가치 있는 일이냐며 진지하게 물으셨습니다. 저는 대철 씨의 눈동자에서 보았던 그 단단한 책임감과 다정함을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결국 저는 정든 직장과 가족 그리고 평생을 누려온 캘리포니아의 안락함을 뒤로한 채 대철 씨의 손을 잡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공항의 깨끗함과 질서 정연함에 압도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돌아갈 곳이 없다는 막막함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대철 씨는 제 가방을 모두 챙겨들고 환하게 웃으며 저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시작은 예상보다 치열했습니다. 서울의 집값은 상상을 초월했고 대철 씨가 모아둔 돈과 제 저축을 합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은 크지 않은 빌라였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마당 대신 앞집의 벽이 보였고 들리는 소리는 샌프란시스코의 파도 소리가 아닌 자동차 경적 소리였습니다. 저는 언어의 벽에 부딪혀 혼자 슈퍼마켓에 가는 것조차 겁이 났고 하루 종일 집 안에서 대철 씨가 퇴근하기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대철 씨가 기분 전환을 시켜준다며 저를 데리고 시내의 아주 크고 세련된 카페에 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평온해 보였고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세련된 분위기에 조금씩 마음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 눈을 의심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여성이 노트북과 최신형 스마트폰,
그리고 명품 가방이 놓인 테이블을 그대로 둔 채 화장실로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라 대철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대철 씨, 저 여자분 물건을 그냥 두고 갔어요.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요? 빨리 알려줘야 해요. 제 다급한 목소리에 대철 씨는 허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제니,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원래 이래요. 아무도 안 가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에서 이런 행동은 내 물건을 가져가라고 광고하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여성이 돌아올 때까지 제 음료는 입에도 대지 못한 채 그 테이블을 감시하듯 지켜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그 테이블 옆을 지나갔지만 누구 하나 노트북 근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흘렀을 무렵 화장실에 갔던 여성은 아주 평온한 얼굴로 돌아와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마치 마술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대철 씨는 제 놀란 표정을 보더니 제 손을 잡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여긴 한국이잖아요. 밤에 혼자 산책해도 되는 나라고 잃어버린 지갑도 경찰서에 가면 돌아오는 나라예요.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언어와 좁은 집이라는 벽에 갇혀보지 못했던 한국의 진면목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혼자 집 근처 시장에 나갔습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 스마트폰 번역기를 손에 꼭 쥐고 있었죠. 시장 입구에서 상인들이 외치는 소리에 귀가 먹먹했지만 그 활기찬 분위기가 싫지 않았습니다. 사과 몇 알을 사기 위해 노점 앞에 섰을 때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외국 새댁이네. 이 예쁜 아가씨가 어디서 왔을까? 할머니의 말씀은 다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따뜻한 눈빛만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사과 3알을 봉지에 담고 서툰 한국말로 얼마예요? 라고 묻자 할머니는 제 손에 든 검은 봉지에 사과 2알을 더 넣어주셨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안 된다고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할머니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이건 덤이야 덤. 멀리서 오느라 고생 많았지. 밥 잘 챙겨 먹고. 할머니의 거칠고 따뜻한 손등이 제 손에 닿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울컥 쏟아졌습니다. 본국에서 하녀들이 차려주던 화려한 식탁보다 샌프란시스코의 세련된 레스토랑보다 더 큰 위로가 그 사과 2알에 담겨 있었습니다. 낯선 이에게 아무 데가 없이 건네는 이 투박한 마음,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만난 진심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제니라는 이름 대신 이방인으로 불리던 서러움을 조금씩 씻어냈습니다. 대철 씨가 말했던 그 정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도심 카페에서 본 신뢰와 시장 골목에서 느낀 다정함이 합쳐져 제가 이 땅에 뿌리 내릴 수 있는 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남아 있었고 한국의 복잡한 가족 문화에 적응해야 하는 큰 숙제가 있었지만 그날 시장 할머니가 잡아준 손의 온기는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식탁 위에 놓인 사과를 바라보았습니다. 빨갛게 익은 사과처럼 제 한국 생활도 조금씩 익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대철 씨에게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대철 씨는 제 손을 잡으며 미안하다고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하게 해주지 못해 늘 마음이 무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 물며 웃어 보였습니다. 대철 씨, 저 이제 무섭지 않아요. 한국은 참 따뜻한 나라인 것 같아요. 대철 씨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제가 선택한 이 사랑이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도 잠시,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을 방문하시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깐깐하기로 소문난 한국의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드라마에서 보던 무서운 시어머니면 어쩌나 하는 걱정에 제 가슴은 다시금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오시는 날 아침 저는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을 청소하고 대철 씨에게 배운 한국 음식을 준비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인 안을 짤 때보다 훨씬 더 긴장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고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한복 대신 정갈한 옷차림을 한 매서운 눈매의 시어머니께서 서 계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고 시어머니는 아무런 대답 없이 제 집 안 곳곳을 훑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제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고 캘리포니아의 자유롭던 생활이 그립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에 들린 커다란 보따리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시어머니께서 직접 담근 김치와 밑반찬들, 그리고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챙겨오신 각종 생활용품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뚝뚝한 말투로 이거 먹고 기운 차려라, 마른 것 좀 봐라 하시며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끓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택배와는 또 다른 투박하지만 묵직한 사랑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주방 한 구석에 서서 시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그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것은 저를 밀어내는 차가움이 아니라 어떻게든 품어주려는 한국적인 따스함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제가 도울 일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슬쩍 저를 보시더니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 한 번에 제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이 가족 안에서 제가 앞으로 겪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적어도 혼자는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대철 씨의 사랑과 시어머니의 츤데레 같은 배려, 그리고 길거리에서 만난 이름 모를 사람들의 호의까지. 저는 캘리포니아의 대저택보다 좁은 이 아파트가 조금씩 더 안락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 시어머니와 대철 씨가 잠든 거실을 바라보며 저는 창밖의 서울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불빛들이 마치 저를 환영하는 별들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방인이 아닌 누군가의 아내이자 며느리로서 그리고 한국의 일원으로서 첫 발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얼굴은 더 이상 두려움에 떨던 미국 아가씨가 아니었습니다. 조금은 지치고 피곤해 보였지만 눈동자 속에는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따뜻한 사람들을 지키며 여기서 행복해지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저의 한국 적응기는 수많은 눈물과 감동,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적들을 예고하며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곧 저에게 닥칠 더 큰 시련과 그 시련을 뛰어넘는 위대한 사랑의 힘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거실 바닥을 은은하게 비추는 그 고요한 새벽, 저는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온기를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저는 이 낯설고도 아름다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갈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한 배경 대신 선택한 한국의 소박한 일상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석이 되어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조용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는 순간 멀리서 들려오는 이름 모를 산새 소리가 마치 제 앞날을 축복해주는 감미로운 노래처럼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노래를 자장가 삼아 깊고도 평온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을 넘어 제 얼굴을 간지럽힐 때 저는 어제와는 확연히 다른 활기찬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주방에서는 이미 시어머니의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고 대철 씨는 잠이 덜 깬 눈으로 저를 보며 잘 잤냐고 속삭였습니다. 그 평범한 일상의 소음들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제의 두려움은 아침 안개처럼 흩어졌고 이제 제 앞에는 찬란한 햇살이 비치는 새로운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나가 시어머니께 서툰 한국말로 좋은 아침이에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냄비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향한 환영의 인사임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한국 생활은 매 순간이 배움이었고 매 순간이 감동이었습니다. 젓가락질 하나부터 어른을 모시는 예절까지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보람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때로는 실수하여 얼굴이 붉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리움에 가슴이 저릿하기도 했지만 제 곁에는 늘 저를 믿어주는 대철 씨와 묵묵히 저를 지켜봐 주시는 시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 함께라면 그 어떤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의 한국 사랑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고 그 끝에는 상상도 못할 만큼 커다란 행복의 열매가 맺힐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어느덧 집 안가득 퍼진 된장찌개의 온기가 제 마음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차려주신 아침 밥상 앞에 앉아 저는 정성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에 담긴 그 따뜻한 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저는 다시 한번 이곳에 오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스테이크보다 화려한 파스타보다 훨씬 더 깊고 진한 맛이 제 혀끝을 타고 가슴으로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맛이고 한국의 정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대철 씨와 시어머니의 얼굴을 차례로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찬란한 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닥칠 수많은 우여곡절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준 따뜻한 품이 있으니까요. 저는 이 소중한 인연을 지키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진심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한국 적응기는 단순한 정착의 과정을 넘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아름다운 여정이 될 것입니다. 그 여정의 끝에서 제가 만나게 될 풍경은 얼마나 더 눈부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저는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시어머니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라고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입가에 아주 작은 미소가 번졌고 그 미소는 저에게 100만 불짜리 보석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저의 하루는 그렇게 희망찬 시작을 알렸습니다.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낯선 풍경들이 가득하겠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카페에 물건을 두고 다녀도 안전한 나라, 시장에서 덤을 얹어주는 인심이 살아있는 나라. 이런 기적 같은 나라에서 저의 두 번째 인생을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대철 씨의 출근길을 배웅하며 그를 힘껏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이곳으로 데려와줘서. 대철 씨는 제 이마에 짧게 입을 맞추며 대답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제니. 저를 믿어줘서요. 우리의 짧은 대화 속에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 없는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하늘만큼이나 파랗고 높은 한국의 가을 하늘이 저를 보고 미소 짓는 듯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길을 잃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나침반을 따라 이곳에 왔고 이제는 이곳이 저의 집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깎아주신 사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저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시어머니께 한국 요리도 배우고 또 제가 잘하는 디자인 실력을 살려 이 사회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일을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한국 생활은 이제 막 씨앗을 뿌린 상태지만 머지않아 울창한 숲을 이룰 것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소중한 오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은 평온했고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들려오는 동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골목길을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마저 이제는 정겨운 일상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부모님께 드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곳이에요. 저를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진심이 담긴 편지가 태평양을 건너 부모님께 닿을 때쯤이면 저도 이곳에서 훨씬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겠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펜을 움직였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낯선 문화와 부딪히며 깨지고 다듬어지는 과정 속에서 저는 더 빛나는 원석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 하나 믿고 한국에 온 미국 세댁 제니의 좌충우돌 적응기, 앞으로 어떤 놀라운 반전과 감동이 펼쳐질지 꼭 지켜봐 주세요.
저는 이제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 나들이를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또 어떤 따뜻한 인연을 만나게 될까요? 저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기분 좋은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하루가 저를 향해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는 길에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살며시 잡으셨습니다. 거친 손마디에서 느껴지는 세월의 흔적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지만 그 손의 온기는 수만 가지 말보다 더 깊게 제 영혼에 각인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나란히 걸으며 이 가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길가에 핀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리며 우리를 반겨주었고 지나가는 이웃들은 시어머니께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시어머니는 우리 며느리야라며 저를 소개하셨고 저는 수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람들의 축하 섞인 시선 속에서 저는 비로소 진정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이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억 속에 저장하며 저는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의 한국 생활은 단순히 사는 곳을 옮긴 것이 아니라 제 영혼의 안식처를 찾은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깊은 사랑과 더 넓은 이해를 향해 나아가는 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아름다운 여행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의 진심 어린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시장 통로를 따라 시어머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생동감 넘치는 한국의 삶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활기찬 상인들의 외침과 고소한 기름 냄새가 어우러진 시장 안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 바짝 붙어 이 신기한 풍경들을 눈에 담았습니다. 만두를 빚는 아주머니의 날렵한 손길, 떡볶이 판에서 올라오는 매콤달콤한 김 그리고 싱싱한 채소들이 뽐내는 고운 빛깔들.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이 풍경들을 스케치하며 언젠가 저만의 감각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디자인에 담아내고 싶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캠퍼스는 이제 막 알록달록한 색깔들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단골 야채 가게 앞에 멈춰서서 주인과 담소를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어머나 정말 인형처럼 예쁘네 하시며 시금치 한 단을 덤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덤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단순한 공짜 물건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따뜻한 끈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주머니께 감사합니다라고 크고 또박또박하게 인사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기특하다는 듯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낯선 이방인이 아닌 동네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을 뒤로하고 한국에 온 지도 벌써 몇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언어 때문에 집 안에만 웅크리고 있었지만 대철 씨가 퇴근길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물가는 생각보다 비쌌고 대철 씨 혼자 버는 월급으로는 서울 근교의 작은 빌라. 월세와 관리비를 내고 나면 생활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의 병원비 소식까지 겹치면서 제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비록 캘리포니아에서 귀하게 자란 외동딸이었고 평생 펜대만 굴리며 디자인 작업을 해왔지만 지금 당장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무작정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구인 광고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툰 한국말과 경력 없는 외국인 여성을 반겨주는 곳은 흔치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거절 끝에 겨우 일자리를 구한 곳은 집에서 버스로 새 정거장 떨어진 곳에 있는 커다란 갈비탕 집이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손님들이 쏟아지는 그곳에서 제가 할 일은 설거지와 홀서빙 보조였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쾌적한 사무실에서 에어컨 바람을 쐬며 마우스를 움직이던 제 손에 이제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와 미끄러운 세제 거품이 가득 들려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야말로 지옥 같았습니다.
거대한 고기 솥에서 나오는 열기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고 수백 개가 넘는 뚝배기를 닦느라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고무 장갑 속으로 들어온 뜨거운 물 때문에 손가락 끝은 퉁퉁 불어 터졌고 손목은 파스를 붙이지 않으면 제대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디자인 시안을 만들 때 쓰던 섬세한 손가락들이 이제는 거친 수세미와 독한 세제에 시달리며 투박해져 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발바닥이 타들어가는 듯한 통증 때문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거실 바닥에 쓰러지듯 누워버리곤 했습니다. 대철 씨는 그런 제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제니, 제발 그만둬요. 내가 조금 더 고생하면 돼요. 당신이 이런 험한 일을 하려고 한국에 온 게 아니잖아요. 대철 씨는 제 부르튼 손을 잡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철 씨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니에요, 대철 씨. 저 생각보다 힘이 세요. 그리고 통장에 조금씩 쌓이는 돈을 보면 힘든 줄도 모르겠는걸요. 사실은 눈물이 쏟아질 만큼 힘들었지만 대철 씨의 어깨에 놓인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저는 매일 아침 다시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제 고집을 꺾지 못해 안달이 나셨습니다. 세대가 이 일이 보통 일이 아니다. 내 아들이 못나서 너를 고생시키는구나. 시어머니는 손수 만드신 보양식을 들고 식당까지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식당 뒤편 좁은 창고에서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실 때면 캘리포니아에 계신 엄마 생각에 목구멍이 뜨거워지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온 게 아니라 행복을 찾아온 것이니까요. 이 고생은 행복을 얻기 위한 정당한 대가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식당 일은 시간이 갈수록 더 고되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쏟아지는 손님들 때문에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었습니다. 손님들의 왁자지껄한 소리와 주방 이모님들의 날카로운 지시 사항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가끔씩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반말을 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뚝배기를 날랐습니다. 제 자존심은 샌프란시스코의 바닷바람에 날려보낸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에는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고향 부모님께 얼마를 보내고 대철 씨와 함께 맛있는 저녁을 한 끼 먹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부터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이 빙글빙글 도는 듯한 어지러움이 느껴졌고 평소에는 구수하게만 느껴지던 갈비탕 국물 냄새가 갑자기 역하게 코끝을 찔렀습니다. 주방에서 고기를 삶는 냄새가 나면 나도 모르게 헛구역질이 올라와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이모님들은 제니 씨 너무 무리해서 그래. 좀 쉬어가면서 해라고 걱정하셨지만 저는 그저 환절기라 몸이 좀 축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면 한국 음식이 갑자기 입에 맞지 않아 체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 늘 진통제와 소화제를 챙겨 다니며 통증이 올 때마다 입속에 털어넣었습니다. 약 기운으로 버티는 하루하루는 아슬아슬한 줄타기 같았습니다. 오후 3시쯤 손님이 잦아드는 시간이 되면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시야는 가끔씩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식당 구석의 낡은 의자에 잠시 앉아 눈을 감고 샌프란시스코의 푸른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자유로운 갈매기들과 평화로운 오후의 기억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제니, 너는 할 수 있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저는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며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 안색이 갈수록 창백해지는 것을 보시고는 억지로 저를 끌고 한의원에라도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비가 아까워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그냥 잠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이번 주말에는 정말 푹 쉴게요. 대철 씨에게는 아예 몸이 아프다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그에게 힘든 기색을 보이면 그가 당장이라도 식당을 그만두게 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철 씨 앞에서는 일부러 더 밝게 웃고 더 많은 이야기를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터진 것은 유난히 손님이 많았던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회식을 하러 온 손님들로 식당은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저는 무거운 쟁반 위에 뚝배기 4개를 올리고 홀을 가로질러 달리고 있었습니다. 주방의 열기와 손님들의 열기가 뒤섞여 실내 온도는 비정상적으로 높게 느껴졌습니다. 갑자기 등 뒤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렸고 심장 소리가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쿵쾅거리는 소리가 머릿속을 울릴 때마다 눈앞의 풍경이 마치 물결치듯 일렁였습니다. 저는 잠시 벽을 짚고 섰습니다. 속이 뒤집히는 듯한 메스꺼움이 다시 몰려왔고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안 돼, 지금 쓰러지면 이 뜨거운 국물이 손님들에게 쏟아질 거야. 저는 이를 악물고 쟁반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눈앞에 하얀 점들이 박히기 시작하더니 이내 시야가 까맣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이 멀어지며 마치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발밑의 바닥이 사라지는 듯한 기이한 감각과 함께 제 몸은 서서히 기울어졌습니다. 쟁반 위의 뚝배기들이 달그락거리며 불길한 소리를 냈습니다. 손님들의 비명소리가 아주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제니 씨, 위험해요. 주방 이모님의 외침이 귓전을 스쳤지만 저는 더 이상 대답할 힘도 버틸 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떠오른 것은 저를 기다리고 있을 대철 씨의 얼굴과 꼭 나아서 한국에 놀러 오겠다던 아빠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따뜻한 기억들을 끝으로 저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차가운 식당 바닥이 제 뺨에 닿는 느낌조차 희미해질 무렵 제 의식의 끈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공기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저는 그저 무거운 어둠의 파도에 몸을 맡겼습니다. 차가운 바닥의 감촉이 마지막으로 느껴졌던 감각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불리는 소리가 아주 멀리서 파도 소리처럼 일렁이며 다가왔지만 저는 그 소리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으로 가라앉는 기분만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식당의 소란스러웠던 풍경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저는 오직 저 혼자만이 남겨진 고요한 공간 속에 갇혀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손가락 끝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거대한 무력감이 저를 짓눌렀고 저는 그렇게 세상과의 연결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둠은 생각보다 깊고 단단했습니다. 제 몸을 감싸고 있던 고통도 피로도 그리고 가족에 대한 걱정도 그 어둠 속에서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모든 감각이 마비된 듯한 상태에서 저는 그저 텅 빈 공간을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조차 느껴지지 않는 그곳에서 제가 유일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생명의 박동뿐이었습니다. 그 박동은 아주 작고 약했지만 어둠을 뚫고 끊임없이 존재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박동의 정체가 무엇인지 궁금해하며 더 깊은 무의식의 세계로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을 가득 채웠던 갈비탕의 비릿한 냄새도 뜨거운 증기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그 눈부신 햇살이 다시금 제 눈가를 스치는 것 같은 환상이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걷던 평화로운 공원의 풍경과 대철 씨가 처음 제게 건네주었던 따뜻한 커피의 온기가 교차하며 나타났습니다. 그 기억들은 마치 저를 구원하러 온 조각배처럼 어둠 속에서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각배를 잡기에는 제 팔이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저 그 빛들을 바라보며 제가 아는 세상에서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의식의 끝자락에서 대철 씨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제니, 눈을 떠봐요.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목소리는 저를 다시 세상 밖으로 끌어올리려는 듯 간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숨은 턱 끝까지 차올라 더 이상 내뱉을 공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간절한 부름을 가슴에 품은 채 다시 한번 거센 어둠의 물결에 휩쓸려 내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그 순간 저는 제가 지탱해온 이 치열한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식당 바닥에 흩어진 뚝배기 조각들처럼 제 의식도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 같았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을 적시고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저는 그 무엇도 방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만이 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제가 잊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것은 사랑일 수도 희망일 수도 혹은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생명의 시작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도 전에 저는 더 깊은 잠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제 몸은 차가운 바닥에 누워 있었지만 영혼은 아주 높은 곳에서 이 모든 광경을 내려다보는 듯한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쓰러진 저를 보고 비명을 지르는 손님들과 허겁지겁 달려와 제 상태를 살피는 주방 이모님들의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119를 불러야 한다는 다급한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고 누군가는 제 손을 잡고 계속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소동은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남의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저 이 지독한 피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평온하게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의식의 불꽃이 가늘게 떨리며 꺼져갔습니다. 마치 전원이 차단된 기계처럼 제 모든 시스템은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거대한 정적이 제 귀를 메웠고 저는 비로소 아무런 짐도 지지 않은 순수한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그토록 갈구했던 안식이 이런 형태일 줄은 몰랐지만 저는 그 차가운 평화에 몸을 맡겼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저의 시간은 여기서 잠시 멈추어 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낯선 한국 땅의 차가운 식당 바닥 위에서 가장 긴박하고도 고요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둠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는 어떤 세상을 보게 될까요? 대철 씨의 슬픈 얼굴이 아닌 환희에 찬 미소를 볼 수 있을까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이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의문을 뒤로한 채 이제는 정말 저를 부르는 깊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몸을 던졌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치열했던 이막이 이렇게 예상치 못한 위기 속에서 멈추어 서고 있었습니다. 저의 숨소리는 이제 아주 가늘게 이어질 뿐이었고 제 방 안의 등불은 잠시 꺼져버렸습니다. 깊은 잠에 늪은 저를 놓아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아주 오래된 꿈을 꾸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바닷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연을 날리던 어린 시절의 저를 보았습니다. 연은 하늘 높이 날아올랐고 저는 그 줄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불어온 거센 바람에 연줄은 끊어졌고 저는 하늘로 날아가는 연을 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연은 다시 만들면 된단다. 그 따뜻한 목소리가 제 무의식을 흔들어 깨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무거운 바위가 눈을 짓누르는 것 같은 답답함 속에서 저는 필사적으로 빛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보이지 않았고 오직 차가운 금속성 소음만이 제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병원의 구급차 소리일까요? 아니면 식당의 식기 부딪히는 소리일까요? 저는 그 정체를 파악하려 애썼지만 이내 다시 깊은 잠에 취해버렸습니다. 의식의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다가 다시 느슨해지기를 반복하며 저는 생사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물방울이 제 뺨에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깨우기 위해 뿌려진 물이었을까요? 그 서늘한 감촉에 아주 잠시 의식이 명료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저는 다시 거대한 어둠의 소용돌이 속으로 말려 들어갔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게가 제 몸에 실린 듯한 압박감이 느껴졌고 저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의식을 놓아버렸습니다. 저의 시간은 그렇게 멈춘 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절박했던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낯선 땅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졌던 저의 노력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조차 느낄 수 없을 만큼 제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고요한 어둠 속에서 저의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저의 숨결은 이제 아주 희미한 실처럼 가늘어졌고 저는 그렇게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원이 뚝 끊긴 것처럼 제 모든 감각은 이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껴진 것은 아주 미세한 진동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제 심장의 마지막 박동인지
아니면 저를 싣고 달리는 구급차의 진동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와 어둠만이 제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낯선 타국의 바닥에서 저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싸웠던 치열한 하루를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의 마지막 조각이 희미한 빛을 내며 소멸해 갔습니다. 이제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완벽한 무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저를 지탱해주던 모든 기억과 희망들이 안개처럼 흩어졌고 저는 그저 우주의 먼지처럼 작아진 채로 표류했습니다. 이 깊은 정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그리고 이 정적이 깨진 후에 제가 마주할 운명이 무엇일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어둠만이 저를 깊게 끌어안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그 찰나의 순간, 저는 비로소 제가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디자이너 제니도 한국의 며느리 제니도 아닌 오직 순수한 존재로서의 저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춥지도 덥지도 않았고 고통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정적만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저는 아주 긴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의 두 번째 이야기는 가장 긴박한 침묵 속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의식마저 증발해버린 그 순간, 저는 정말로 세상에서 사라진 것만 같았습니다. 저의 모든 서사와 열정, 그리고 눈물겨운 적응기가 이 한마디의 침묵으로 수렴되는 듯 했습니다. 어둠은 이제 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했고, 저는 더 이상 저를 지키기 위해 싸울 수 없었습니다. 오직 신의 자비와 운명의 장난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깊은 나락 속에서 아무런 예고 없이 찾아온 안식을 받아들였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빛도 소리도 감촉도 없는 완벽한 공허가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공허함 속에서 제 생에 가장 치열했던 순간들을 되새겨보려 했지만 이내 그 생각조차 희미해졌습니다. 오직 차가운 어둠만이 제 영혼을 조용히 흔들어 깨울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부름에도 응답하지 못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시간은 멈추어 버렸습니다. 마치 필름이 뚝 끊긴 것처럼 제 눈앞의 모든 영상은 사라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것은 식당의 노란 조명 불빛이 일렁이던 잔상뿐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점으로 작아져 사라지는 순간 제 세상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적의 한복판에서 홀로 남겨진 채 긴 잠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찾아온 어둠은 저를 집어삼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저의 뜨거웠던 심장은 이제 차갑게 식어가는 듯했고 제 치열했던 삶의 흔적들은 어둠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오직 고요한 어둠만이 제 진실한 마지막 목격자가 되어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제 인생의 이막이 이렇게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꿈과 희망, 그리고 가족을 향한 헌신이 이 어둠 속에 묻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지만 제 몸은 더 이상 그 희망을 지탱할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침묵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모든 것을 놓아버렸습니다. 의식의 마지막 불꽃이 꺼지는 순간 저는 비로소 완벽한 어둠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제 주변을 감싸던 모든 소음과 고통이 사라진 그곳에서 저는 긴 여행을 마친 나그네처럼 깊고도 고요한 안식을 맞이했습니다. 저의 숨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고 제 세상은 그렇게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알싸한 소독약 냄새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폐부 깊숙이 박혀왔습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느껴지는 것은 손등을 파고든 차가운 바늘의 감촉과 머리 위에서 규칙적으로 울리는 전자기기의 기계음이었습니다. 시야는 마치 샌프란시스코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고 천장에 달린 형광등의 하얀 빛이 망막을 날카롭게 찔러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물방울처럼 웅성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다급한 발소리, 휠체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날카로운 마찰음, 그리고 누군가의 억눌린 흐느낌이 뒤섞여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올리며 제가 누워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가늠하려 애썼습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힘없이 흔들리고 있었고
제 곁에는 대철 씨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대철 씨의 손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는 핏발이 서서 잔뜩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눈을 뜨자 대철 씨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제니, 정신이 들어요. 나 보여요. 그의 목소리는 물속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먹먹했지만 그 안에 담긴 절박 한마는 제 가슴을 저릿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대답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바짝 말라붙어 쇳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이 차트를 넘기며 다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안경 너머로 비치는 눈빛은 엄격하면서도 부드러운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맥박을 확인하고 동공을 살피더니 곁에 서 있던 대철 씨와 저를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자분,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조금만 늦었거나 쓰러질 때 머리라도 부딪혔으면 정말 위험했을 겁니다.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경고는 묵직했습니다. 저는 그저 식당에서의 그 뜨거운 열기와 뚝배기의 무게만을 떠올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를 띄우며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쓰러진 원인이 단순한 과로 때문만은 아닙니다. 축하드립니다. 임신 8주 차입니다. 그것도 아주 건강한 쌍둥이가 자리 잡고 있네요. 의사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제 귓가에는 방금 들은 임신이라는 단어가 마치 환청처럼 맴돌았습니다. 쌍둥이라니, 제 뱃속에 2개의 작은 생명이 숨쉬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그 수많은 영양제와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나쁜 엄마가 될 뻔했다는 죄책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대철 씨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듣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를 들먹이며 터져나오는 그의 울음소리는 병실 안의 정적을 깼습니다. 아니, 이 미련한 곰 같은 놈아. 각 씨가 애를 가졌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을 시켰어. 어느새 병실로 뛰어들어오신 시어머니께서 대철 씨의 등짝을 사정없이 내리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거친 손마디가 대철 씨의 옷자락을 붙들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 이 먼 타국 땅에 와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남의 집 설거지를 하더니. 시어머니는 제 발치를 붙잡고 통곡하시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제가 쌍둥이를 가졌다는 기쁨보다 저를 고생시켰다는 죄책감이 그분들을 더 아프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시어머니의 울음소리와 대철 씨의 흐느낌, 그리고 제가 흘리는 뜨거운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제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렸습니다. 아직 아무런 느낌도 없었지만 그곳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온기가 제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당황한 가족들을 진정시키며 한국의 의료 체계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환자분은 외국인이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국가에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바우처도 나옵니다. 산부인과 시설도 세계 최고 수준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지금은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심하니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설명은 제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 주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엄청난 병원비 걱정에 제대로 쉬지도 못했겠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 한구석이 든든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의사 선생님의 손을 잡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대철 씨와 시어머니는 저를 침대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대가, 너는 이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마라. 모든 건 이 어미가 다 할 테니 너는 예쁜 것만 보고 맛있는 것만 먹어라.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신선한 과일을 갈아오시고 태아에 좋다는 나물 반찬과 보양식을 평상 가득 차려내셨습니다. 대철 씨 역시 퇴근하자마자 제 발을 씻겨주며 태교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온 저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만 있는 시간은 고역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며 느꼈던 그 성취감이 그리워졌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어머니께서 장을 보러 가신 사이 방구석에 밀려나 있던 제 낡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가져온 디자인 툴들이 깔려있는 그 노트북은 제 정체성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심심풀이로 한국의 전통 문양과 제가 공부했던 서양의 세련된 타이포그래피를 결합한 디자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단청 색감은 너무나 매혹적이었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제 가슴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저는 제가 만든 디자인을 개인 SNS와 한국의 유명 디자인 커뮤니티에 하나둘씩 올렸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올린 게시물이었지만 반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인이 바라본 한국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입소문을 타더니 곧이어 수천 개의 공유와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와, 한국의 색감이 이렇게 세련될 수 있다니. 당장이라도 티셔츠나 에코백으로 만들고 싶네요. 라는 댓글들을 보며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며칠 뒤 제 디자인을 눈여겨본 한 중견 의류 브랜드의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브랜드의 이번 가을 시즌 콜라보레이션 메인 디자이너로 모시고 싶습니다. 계약 조건은 파격적이었고 무엇보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이 임신 중인 저에게 큰 장점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검토하며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철 씨는 제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처음엔 깜짝 놀라 달려오셨습니다. 제니, 몸조리해야지, 이게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제가 보여준 디자인과 브랜드에서 온 제안서를 보시고는 입을 다물지 못하셨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냐며 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덩실덩실 춤을 추셨습니다. 대철 씨는 감격에 겨워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니, 당신의 재능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군요. 몸을 쓰지 않고도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기반을 닦을 수 있다니 정말 기적 같아요. 그날 이후 저는 침대에 누워 태교를 하며 틈틈이 디자인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식당 바닥에서 쓰러졌던 비극적인 순간은 이제 제 인생의 거대한 반전을 위한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브랜드와의 첫 미팅이 화상으로 진행되던 날, 저는 캘리포니아에서 입던 단정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화면 속의 관계자들은 제 시안을 보고 연신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국인보다 더 한국의 정서를 깊게 이해하고 있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칭찬을 들으며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준 따뜻한 정과 영감이 제 창의력의 원천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계약금으로 들어온 첫 수익이 통장에 찍히던 날,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식당에서 수천 개의 뚝배기를 닦아야 벌 수 있었던 그 큰 돈이 제가 가장 잘하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 들어온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낡은 보일러를 교체해드리고 고향 부모님께는 저의 임신 소식과 함께 넉넉한 송금을 보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부모님은 화상통화 너머로 기쁨의 눈물을 흘리시며 한국이 제 딸에게 기적을 선물했다며 연신 감사를 표하셨습니다. 저의 재능은 SNS를 타고 더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한국의 유명 일간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제 디자인이 입혀진 제품들은 출시되자마자 품절 대란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이제 식당의 이방인 알바생이 아니라 한국의 미를 전 세계에 알리는 주목받는 디자이너로 우뚝 섰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가 텔레비전에 나왔다며 자랑하시기에 바쁘셨고 대철 씨는 제 전용 매니저를 자처하며 저의 건강과 스케줄을 꼼꼼히 챙겼습니다. 저는 제 뱃속에서 커가는 쌍둥이들을 느끼며 이 아이들이 저에게 가져다준 이 엄청난 행운에 매일 밤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위기는 기회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말을 저는 비로소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식당에서 쓰러지지 않았다면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그 놀라운 재능의 가치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통스러웠던 적응의 시간들이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추억의 배경이 되어 저를 지탱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한국이 낯선 땅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이곳은 제 아이들이 태어날 고향이자 저의 자아를 다시 꽃 피우게 해준 은혜로운 땅이었습니다.
성공의 서막은 이제 막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 디자인이 들어간 대형 5개 광고판이 서울 강남의 한복판에 걸리던 날, 저는 대철 씨와 함께 그 앞에 섰습니다. 수많은 사람 사이에서 반짝이는 제 이름을 보며 저는 대철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대철 씨의 속삭임에 저는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제 가슴 속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기적들에 대한 설렘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당당하게 한국의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저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브랜드와의 정식 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미팅을 앞둔 아침, 저는 정갈하게 거울 앞에 섰습니다. 뱃속의 아이들이 힘차게 움직이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엄마 힘내세요. 라고 응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분 좋은 가을바람을 맞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바람보다 더 포근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겨 들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복덩이, 오늘도 잘 다녀오너라. 저는 시어머니의 따뜻한 눈빛을 뒤로하고 제 인생의 가장 찬란한 성공을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미팅 장소인 강남의 세련된 오피스 빌딩에 도착했을 때 로비의 대형 화면에는 제가 디자인한 영상이 반복해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그 영상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진들이 모두 일어나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제니 작가님의 디자인 덕분에 브랜드 이미지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이번 정식 계약을 통해 저희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활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의 파격적인 제안에 회의실 안에는 정적이 감돌았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프리랜서 계약을 넘어선 명실상부한 성공의 최정점에 서는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며 계약서 위에 천천히 제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자 한자 눌러 쓰는 그 이름 위로 제가 흘렸던 눈물과 땀방울이 겹쳐 보였습니다. 계약을 마친 후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빽빽한 빌딩 숲 사이로 흐르는 한강의 물줄기가 마치 제 인생의 굴곡진 여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물줄기는 거대한 바다를 향해 당당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배를 어루만지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해냈어. 너희들에게 정말 멋진 세상을 보여줄게. 성공의 뜨거운 열기가 제 온몸을 감싸 안았고 저는 비로소 제가 꿈꾸던 그 자리에 도착했음을 확신했습니다. 성공의 소식은 캘리포니아의 부모님께 가장 먼저 전해졌습니다. 화상 통화 너머로 보이는 아버지의 야윈 얼굴에는 제가 한국으로 떠나던 날 보았던 걱정 대신 말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제니, 내가 결국 해낼 줄 알았다. 내 재능이 그 먼 땅에서도 빛을 발하다니 정말 꿈만 같구나. 어머니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한국의 시댁 식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달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께 송금을 보낼 때 더 이상 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께서 샌프란시스코의 집을 수리하시거나 좋은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넉넉한 돈을 보내드릴 수 있게 되었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저의 일은 날이 갈수록 번창했습니다. 브랜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제가 기획한 라인은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국의 오방색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저의 디자인은 세련되면서도 따뜻한 한국의 정서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연일 품절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식당 주방의 증기 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강남의 높은 빌딩, 햇살이 잘 드는 저만의 집무실에서 창밖에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다음 프로젝트를 구상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이제 낡은 뚝배기 대신 세련된 디자인 서적들과 뱃속의 아이들을 위한 초음파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끔 업무차 시내를 나갈 때면 대형 전광판에 걸린 제 이름과 디자인을 보며 지난날의 고단함을 씻어내곤 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이 찾아오자 저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좁고 낡은 빌라에서 고생하신 시어머니를 위해 햇살이 잘 들고 정원이 딸린 아담한 단독주택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처음 집을 보여드렸을 때 시어머니는 화를 내시다시피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세대가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이런 큰 집을 사느냐. 나는 그냥 살던 곳이 편하다. 하지만 집 안으로 들어서서 당신을 위해 마련된 넓은 주방과 텃밭을 보시더니 시어머니는 이내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셨습니다. 내 아들이 못해준 걸 외국에서 온 우리 며느리가 다 해주는구나. 시어머니의 거친 손을 잡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서로의 고생을 알아주는 위로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시어머니의 지극한 간병은 더해졌습니다. 매일 새벽 수산시장에 가셔서 가장 싱싱한 미역과 해산물을 사오시고 제가 좋아하는 미국식 식단과 한국의 보양식을 적절히 섞어 하루 3끼를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부어오른 발을 매일 밤 따뜻한 물로 씻겨주시며 태어날 쌍둥이들을 위한 베네쩌고리를 직접 손바느질로 만드셨습니다. 세대가 우리 손주들이 태어나면 이 할미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게 키워줄게. 걱정 말고 몸조리 잘해라. 시어머니의 그 투박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화려한 베이비 샤워 파티보다 시어머니가 끓여주신 뜨끈한 곰탕 한 그릇이 저에게는 더 큰 축복이었습니다.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던 날 온 가족이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대철 씨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원 복도를 수백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원 대기실 의자에 앉아 밤새도록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진통은 생각보다 길고 고통스러웠지만 저는 그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제 곁에서 제 손을 꽉 잡고 미안해, 사랑해라고 속삭이는 대철 씨가 있었고 밖에서 저를 위해 마음을 졸이는 시어머니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지켜내야 할 2개의 작은 생명이 제 안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나긴 산골 끝에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분만실에 울려 퍼졌을 때 저는 비로소 진정한 안도와 환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2 아들은 저와 대철 씨를 쏙 빼닮아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저를 닮아 푸른빛이 도는 갈색 눈동자를 가졌고 또 한 아이는 대철 씨를 닮아 짙은 눈썹과 굳게 담은 입술을 가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기들을 품에 안으시고는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내 강아지들. 정말 장하다, 우리 새댁. 대철 씨는 땀에 젖은 제 이마에 입을 맞추며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순간 병실 창밖으로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낯선 땅에서의 외로움, 가난의 서름, 그리고 쓰러질 듯 힘들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이 2 생명의 탄생과 함께 축복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난 뒤 어느 평온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대철 씨와 함께 유모차를 끌고 저희가 처음 한국 생활을 시작했던 그 낡은 빌라 근처 공원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새 집에 살고 있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가끔씩 그 시절의 공기를 맡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잔디밭에서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대철 씨 기억나요? 우리 처음 여기 왔을 때 100원이라도 아끼려고 버스 안 타고 걸어 다녔잖아요. 제 말에 대철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요. 그때 제니 씨 발이 퉁퉁 부어서 밤마다 울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그 시절을 회상하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갈비탕 집에서 뚝배기를 닦던 이야기,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나던 임신 초기 이야기, 그리고 돈이 없어서 마트 할인 시간만 기다리던 이야기까지. 이제는 웃으며 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매일이 소리 없는 전쟁터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철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니 씨, 만약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가 이 행복을 이렇게 소중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당신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는 대철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믿어준 대철 씨와 우리 시어머니가 계셨기에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의 집 거실 한복판에는 제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디자인했던 그 전통 문양의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와 사랑에 빠진 증거이자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소중한 징표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 사회의 다문화 가정을 돕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겪었던 그 막막함과 외로움을 잘 알기에 낯선 땅에 뿌리 내리려 애쓰는 다른 친구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디자인한 로고가 들어간 에코백을 동네 이웃들에게 나누어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 김치를 담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배달하는 일은 저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인 제니가 아니라 한국인 대철 씨의 아내이자 두 아이의 엄마 그리고 한국의 미를 사랑하는 디자이너로서 완벽하게 정착했습니다. 가끔 캘리포니아의 바다가 그리울 때도 있지만 이제는 집 앞에 피어난 무궁화와 이웃집에서 건네주는 떡 한 접시가 제 마음을 더 풍요롭게 채워줍니다. 한국의 정이라는 것은 처음엔 낯설고 부담스러웠지만 이제는 제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따뜻한 외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제 아이들이 꿈을 꾸며 자라나고 저 역시 더 깊이 있는 예술가로 성장해 나갈 것을 믿습니다. 어느덧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며 온 세상을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얼른 오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밝은 목소리에 제 마음도 덩달아 즐거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행복은 대단한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고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평범한 순간 속에 있다는 것을요. 저의 코리안 드림은 그렇게 가장 평범하고도 위대한 행복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자 은은한 나무 향기와 가족의 온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불빛들이 하나둘씩 켜지며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들, 그리고 친어머니보다 더 저를 아껴주시는 시어머니까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낯선 타국에서의 눈물은 이제 보석 같은 추억이 되었고 저의 앞날에는 오직 찬란한 빛만이 가득할 것임을 느낍니다. 저는 오늘도 다짐합니다. 제가 받은 이 커다란 사랑과 행운을 잊지 않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과 나누며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저의 인생 이막은 이제 막 절정을 지나 더욱 깊고 그윽한 향기를 내뿜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도전과 변화가 찾아올지라도 저는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제 곁에는 사랑이 있고 제 안에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단단한 신념이 있으니까요. 저의 소중한 한국 생활, 그리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래도록 행복하게 이어질 것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정성 어린 댓글은 저에게 큰 축복입니다. 구독자님들의 앞날에 꽃길만 펼쳐지기를 기원합니다.